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북한 경제, 북한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 산업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질문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북한에 산업이 있는가? 그리고 북한 산업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특히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 크게 붕괴되진 않았는가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모든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감은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산업 정책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금속, 화학, 기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만든 이제 북한 산업기업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 URL로 접속을 하시면 접속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전면 개편 중이라서 아마 한 두어 달 후면 새롭게 개편된 좀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되게 고도화된 이제 DB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기능 없이 누구나 접속해서 또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오픈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산업별로 어떤 기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잘 이제 정리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년 하고 있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매년 출판이 됩니다. 전년도의 북한 경제를 종합 평가하고 또 차년도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매년 출판하고 있어요. 사실 전망은 상당 부분 틀립니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를 종합 평가할 때 특히 산업별로 종합 정리하고 평가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 산업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각 산업의 각 그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북한 경제가 전년보다 나아졌는가 또는 뭐 생산 활동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는가 이런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 책이라서 혹시 과거의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시면은 이 자료를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 북한의 기업 2020이라는 백서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2개의 권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 프린트된 그 단행본을 뭐 사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텐데 저희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PDF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알려져 있는 북한의 기업들. 모르는 기업들도 원래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신문이나 그 외 자료에서 파악된 기업들의 동향을 쭉 정리를 합니다. 백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60년대부터의 그 활동이 정리된 게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새로 생긴 기업은 뭐 2023년 얘기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요. 사실 전체 기업에 대해서 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경제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과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대북 그 제재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사실 미사일을 한 번씩 쏠 때마다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졌어요. 또 무슨 핵 개발을 할 때마다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는 이 3번씩이나 이 제재가 새로 이제 보강이 됐거든요. 마지막 그 결의안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인데 이게 사실상 북한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류는 전혀 북한은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 현재 수입할 수 있는 것들은 정해진 분량의 정해진 양의 원유, 정유 제품, 그리고 일부 음식료품, 그리고 제재에 그 해당되지 않는 또 일부 화학 제품, 요 정도만 수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뭐 석탄 수출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수산물 수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 수산물하고 석탄이었는데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북한이 수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원들을 이제 막았고
또 수입을 통해서 대외무역을 통해서 국내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아마 이제 군사적 목적이 상당히 크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해놓고 사실상 최소한의, 이제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부분만 이제 남겨놓은 상태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무역이 축소되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산업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PPT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수출이 줄어든 것이 무슨 영향이 생기는지, 그리고 수입이 줄어든 것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텐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로 계속 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GDP의 움직임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뭐 2022년과 2023년은 왜 없냐 하시겠지만, 나타내도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더 추가하지 않았어요. 일단 보시면 GDP가 두 번에 걸쳐서 크게 감소합니다. 첫 번째 감소하는 구간이 지금 2017년에서 2019년 구간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대북제재 2397호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그 대북제재 수위가 전면적인 상황으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북한의 GDP가 크게 감소했고, 그 동시에 무역량이 크게 감소했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코로나19가 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이제 북한은 중국과 진행하던 최소한 수준의 그 무역마저도 자체적으로 중단해요. 우리가 국경을 봉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경을 봉쇄하니까 그동안 이루어졌던 최소한의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가져와서 북한 내부에서 산업 생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수입을 못했으니까 산업 생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2020년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2020년, 2021년에 그 줄어든 정도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과 2022년에 이제 GDP가 감소 수준이 조금 떨어졌어요. 2021년에는 0.1% 감소했고 2022년에는 0.2% 감소했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반등을 해서 2023년에 3.1%가 됐느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감소하다가 올라간 모양은 나오겠지만, 이게 지속이 돼야 반등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과 2025년의 상황을 봐야지만이 북한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2023년에 그 딱 1개년도의 모습만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에서도 사실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조금씩 뭔가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사실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지경에 현재 빠져 있고, 여기서 만약에 더 후퇴한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북한 경제도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보려고 이제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에 대한 일부의 성과가 좀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DP가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분야별로 현재 GDP 수준이 어떠한지, GDP 증가율이 어떠한지가 다 나옵니다. 보시면 뭐 전력공업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이죠. 전기가스 수도, 이 발전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좋고, 이 중화학공업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북한에 산업이 있는가? 네, 산업이 있습니다. 북한도 공업 기반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존재하고, 우리도 나라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이 있죠. 북한에도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 공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이것을 이제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발전, 즉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광업을 기간공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한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은
전력, 석탄, 금속은 인민 경제의 선행 부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금속하고 화학공업은 경제 건설의 쌍기둥이라고 해요.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각각 갖는 의미들이 있어요. 특히 금속과 화학을 쌍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원료, 소재를 생산해내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금속과 화학에서 소재를 생산해야만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금속과 화학을 경제 강국 건설의 쌍기둥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북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금속화학공업이고, 사실 기간공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공업의 역량이 낮아요. 대부분 과거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이제 돌렸기 때문에 중요한 공업이긴 한데 자체적인 그 자립도는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이 기간공업 부문에서 되게 자체적인 자립도를 갖춰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스스로 어떤 그 회복의 프로세스로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삼중고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대북 제재, 그리고 자연재해, 코로나19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삼중고라고 해요. 그래서 삼중고로 인해서 2019, 20, 21년 상당히 북한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자연재해도 조금 덜한 편이고 코로나19의 문제도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약 요인은 대북 제재입니다. 아마 북한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할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업 간의 연관관계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공급사슬, 공급망, 산업 연관관계. 정상적인 국가들이라면은 국내적으로도 각 산업 간에 되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의 경제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방된 경제는 이 작업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도 확장돼서 이렇게 공급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잘 사는 일반적인 국가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외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서만 이런 산업 연관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잘 돌아가려면 기계공업에서도 기계와 부품을 잘 생산해내야 되고, 화학공업에서도 화학 원료들을 잘 생산해내야 돼요. 금속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 화학, 금속, 기계공업의 생산 역량이 낮아요. 석탄이야 캐면 나오고요. 전력은 석탄 넣고 발전기 돌리면 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학과 금속과 기계는 기술과 그 산업용 기계와 또 우수한 노동자가 필요해요.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제약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계공업, 기간공업이죠. 기간공업이 잘 돌아가야지 이 기간공업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철도, 운수, 섬유, 음식료품 등등 전반의 산업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이 부분들이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뭐다? 대북 제재입니다. 그리고 뭐 대북 제재의 원인이야 잘 아시겠죠. 핵 개발이라던가 미사일이라던가 그런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어떻게든 이제 회복을 해보겠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자력갱생, 자력번영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수단이 국산화, 제자원화 전략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원료로, 우리의 기술로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자원화를 해요.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원화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껴 써라. 네,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산업 연관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각을 뭐 경제총사령관 뭐 해가지고 그 내각 중심으로 이런 산업 간의 관계들을 좀 잘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앙하고 지방의 격차가 되게 심해져요. 평양이나 어떤 뭐 함흥처럼 공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지방공업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고 또 지방공업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입이야 지금 뭐 대북제재 때문에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최대한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출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해야 사실은 북한에 그런 외화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들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각 부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이제 각 산업 부문별로도 어떤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최근 동향이라던가, 뭐 산업의 구성, 뭐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뭐 맛보기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이제 자료들을 더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처럼 화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없고요. 그리고 화력, 수력 말고도 요새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태양광도 운영을 하고 있고 풍력 발전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재생에너지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수력하고 화력 정도만 이제 통계 데이터를 산출을 하고 있어요. 쭉 보시면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이 연도별로 점차 변화가 좀 있어요. 이 설비 용량이라는 것은 발전기를 새로 갖다 놓고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전 설비 용량이 늘었다 그러면 발전소를 새로 지었거나 발전기를 새로 들였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게 더 중요하니까요. 최근 것들을 보면은 2016년과 2019년만 비교해 봐도 수력 발전의 설비 용량도 늘었고 화력 발전의 설비 용량도 늘었어요. 그 말은 전력 부문에서 발전 시설을 조금 확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전 용량하고, 그러니까 설비 용량하고 발전량은 달라요. 발전 설비 용량이 있더라도 이거를 100% 충분히 가동하지 않으면 그 발전량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약간 그 단위도 다르기는 하지만 좀 발전량을 보시면 발전량도 늘어요. 그런데 수력 발전량은 조금 감소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것은 자연 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막 폭우가 막 내립니다. 그러면 수력발전소는 댐이랑 같이 있는데 저수 용량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물을 방류를 해야 돼요. 발전기를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발전량이 좀 줄어들고요. 또 가뭄이 왔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또 수력발전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설비 용량은 좀 늘어나더라도 이 발전량은 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화력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에 석탄이 공급되고 발전용 기계와 발전용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잘 공급이 되고 인부들만 충분히 좀 지원이 되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력 발전은 좀 늘었어요. 그러면 전기가 늘었으니까 북한의 전기 사정이 좋아졌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의 양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공급되는 것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다행히 그 공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전력난은 상당히 심합니다. 많은 도시에서 밤이 되면은 불을 꺼요. 전기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분포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화력발전소는 개수가 좀 작아요. 화력발전소는 개수가 작고 수력발전소는 물이 있는 곳마다 거의 이제 짓고 있기 때문에 수력발전소는 좀 개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의 특징은 바로 옆에 물이 있어야 돼요. 큰 하천 또는 바다. 열을 식히고 이제 뜨거워진 그 물들을 방류하면서 이제 식히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물 옆에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장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화력발전소가 하고 있어서 이 화력발전소는 수도인 평양 중심이 공업지대거든요. 그래서 평양 주변에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제 함경북도 지역에도 하나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는 물이 있는 곳에 다 짓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력발전소도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있고 소규모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대규모는 주로 이제 큰 강과 큰 공업지대 위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전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외관만 보면 일반적인 화력발전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가장 큰 이제 화력발전소가 평안남도 북창군에 있는 북창화력발전소인데요. 북한은 이제 풀 네임은 북창화력 발전 연합 기업소예요. 우리는 줄여서 북창화력이라고도 하고 북창화력 발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공장에는 계속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공장에서 전기를 잘 생산을 해야만 평양 시내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그 지역 공업지대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를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연기가 가장 많이 날 때 사진을 찍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굴뚝에서도 계속 이제 연기가 나오고 있죠. 수증기예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자, 이 공장은 이제 평양 시내에 있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예요. 북창화력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역시 이제 평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비 투자가 진전이 되고 있고, 좀 옛날 사진이기도 하지만 이 석탄을 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그을음이 많이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이렇게 뭐 관리하는, 통제하는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냥 발전소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기계 자체는 좀 노후했다라는 인상이 있죠. 이게 교체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발전소인데요. 발전소는 외관상으로는 이게 충분히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소를 파악할 때는 딱 두 가지를 보는데요. 그 댐의 높이가 몇 미터냐. 보통 낙차가 크면 클수록 큰 발전소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건물의 지하에 발전기가 들어있어서 이 수력발전소는 겉으로 보기에 좀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짓고 있는 발전소들은 작은 하천에 짓고 있는 좀 중소형 발전소예요. 그래도 이 발전소가 발전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어느 급인지는 좀 파악은 어렵지만 이제 규모를 봤을 때는 중소형급이다. 그래서 전기가 부족했던 지방, 주로 강원도 이 발전소를 좀 지어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그 전력 공급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생에너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 태양광 패널을 직접 만드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을 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게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북 제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가지고 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태양광 패널만 좀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다 붙여가지고 자체적인 그 생산용 전기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일부 가정집에는 이제 가정집용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이제 간단한 전기기구 돌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달아놓지는 못했는데 정말 풍력 발전기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대형 풍력 발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 선풍기보다는 조금 큰 정도인데 그 소형 풍력 발전기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풍력 발전기는 매우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가 있는 곳에 두기가 또 어렵고, 산간 지역이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 전선 빼고 이렇게 송배전만 갖추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북한이 사실 이 재생에너지를 돌리기에는 그렇게 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속공업을 좀 보실 텐데요. 우리는 한국에는 대표적인 금속 그 공장이 포스코, 현대제철 이렇게 있죠. 북한에도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북한은 이제 주체철을 만든다라고 해요. 북한이 앞에 주체라는 글자를 가져다가 붙일 때는 뭔가 좀 국산화를 한 것을 강하게 그 홍보하거나 알리고 싶을 때 앞에 주체를 붙여요. 철을 만드는데 주체철을 만드는 거죠. 뭔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 이 철을 만들 때 핵심 원료가 코크스라는 게 있어요. 이 코크스는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철을 생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이제 주체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기술이 있어? 그런데 이 기술은 그렇게 북한이 만든 특이한 작품은 아니고요. 전 세계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포스코에서도 하고 있고 현대제철에서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금속공장, 프랑스의 금속공장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기술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한국 포스코 공장에 견학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는 과거 북한이 좀 많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공장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또 받았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만든 것은 스스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한 건 아니고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북 제재가 걸리니까 이제 코커스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체철 공법을 더욱더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주체철을 안정화하는 것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고, 작년에 북한 최고의 이제 가장 큰 최대의 금속 공장인 김책제철에서 드디어 새로운 산소열법 용광로라고 해서 그 용광로 고로가 있어요.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제자 원화도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국 각지에서 폐철을 모읍니다. 폐철을 모아서 이제 이 용광로는 아니고 전기로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로에다가 이걸 넣어서 녹여서 다시 철을 만들어요. 사실 이것도 북한이 못 살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제강 공장도 이 전기로에 들어가는 원료는 철 스크랩이라고 해서 고철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런 제강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제강 공정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폐철을 전국에서 모아서 전기로에 집어넣고 철을 만드는 그런 생산 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뭐 전국에 분포는 하고 있지만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와 함경도 지역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강도나 강원도 같이 일종의 오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부족합니다. 사실 공장이 철광석 산지가 가까워야 되고, 이 금속 공장도 물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업지대 중심으로 이제 배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북한의 가장 큰 최대의 금속 공장인 김책제철입니다. 뭐 외관상 큰 특이점은 없어요. 한국의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비해서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그래도 제선 공정과 이런 제강 공정을 다 가지고 있는, 북한은 이거를 이제 일관 제철소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도 한국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금속 공장이 갖추어야 하는 각각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 이 공정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일관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 쇳물을 막 쏟아내고 막 빨간 이런 불타오르는 사진들을 이제 노동신문에 자주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포스코 견학 가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특이한 건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딱 한 장만 올렸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미처 올리지는 못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구글에 조금 검색하시면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새로운 산소열법 용광로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공장인데요. 또 이제 금속공업에서는 북한이 주체철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화학공업에서는 탄소 하나 화학공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하나. 북한은 영어를 우리말식으로 바꾸는 걸 참 잘하는데요. 탄소 하나라는 의미는 탄소 원자인 C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고, 일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C1 화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석유가 지금 고갈이 되어 가고 있어요. 원유가 고갈이 되기 때문에 원유를 대체해서 이런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새로운 화학 공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C1 화학이고요. 이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C라는 그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부터 필요한 그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을 만들어내서 뭐 타이어를 만들거나 휘발유를 만들거나 뭐 각종 화학 섬유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C1 화학입니다. 북한은 석탄이 많죠. 석유는 없지만 석탄이 많기 때문에 이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도 완성이 된 기술은 아닙니다. 완성이 된 공법은 아닌데, 과연 북한이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릴 텐데, 비료예요.
여기 그 탄소환화 화학공법을 창출해 나가려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설비를 가지고 이제 비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그 C1 화학에 대해서 그 잘 설명해 놓은 이제 외부 자료를 좀 올려놓은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이 전 세계적으로 C1 화학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상당히 오래전이죠. 1차 세계대전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상당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뭐, 북한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공업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탄소환화 화학공업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단기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단기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비료 생산입니다. 비료는 화학공업의 생산품인데요. 북한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주말 농장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비료를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병충해에도 강해지고 맛도 좋아지고 크기도 커집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료 생산 능력은 원하는 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료도 종류가 다양해요. 질소 비료가 있고, 카리 비료가 있고, 또 뭐 인비료가 있고 여러 가지 비료들이 있습니다. 뭐 복합 비료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 질소 비료 생산은 그래도 좀 잘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데요. 좀 되고 있는데 그 외의 비료는 좀 생산 기반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해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어려워진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게 비료 생산 수입도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료 공장의 설비와 비료 공장의 기술 지원이 적극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품을 만들었으면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지가 다 화학공업에서 생산되는 폴리프로필렌 이라는 그 PP 제품들이죠. 이것도 화학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모든 화학공장의 원료는 대부분이 원유예요. 석유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화학공장은 가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지만 좀 외부에서 수입된 어떤 원료라든지 재활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생산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무역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원료 수입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대북 제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입은 가능하고요. 아마 수입하면 화학 공장에 공급되겠죠.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화학 공업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촉매예요. 촉매. 촉매는 모든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품인데 이 원료를 만드는 기술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도 열심히 북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순천 림비료 공장이라는 걸 완공을 했습니다. 이 어떤 공장을 완공을 하게 되면 북한은 대규모로 이제 준공식을 개최를 해요. 만약에 공장이 조금 크게 의미 없는 지방에 만들어지는 공장이면 지역의 어떤 행정기관의 대표가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준공사를 하고요.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하면 화학공장이면 화학공업상, 우리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그런 관련 장관들이 와서 이제 준공사를 하고요. 정말 국가적으로 큰 공장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공장이면 김정은이 옵니다. 이 순천 림비료 공장은 김정은이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이제 준공사까지 했어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정치적 상징도 있고 실제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질소 비료는 그래도 좀 생산하고 있는데 림비료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림비료도 이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료인데 이걸 이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든 거죠. 그런데 만들었는데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겠네요. 위성으로 내려다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편을 통해서 휴민트라고 하죠. 인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북한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북한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편인데 신문에 언급이 안 돼요.
이 림비료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준공식만 한 상태로 그냥 두었나? 아니면 아직 완공이 안 되는데 준공식부터 먼저 했나? 뭐 그런 의심도 하고 있었는데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순천 림비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신문에 보도가 돼서 이제 가동을 이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순천 림비료 공장의 사진입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고요. 이 화학 공장도 물을 바로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하고 바로 옆에 있고 상당히 좀 비교적 앞선 사진에서 본 것과 달리 조금 깨끗한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죠.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깨끗할 거예요. 이것도 가동하다 보면 점점 이제 지저분해질 겁니다. 이렇게 넓은 부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요 화학 공장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북한의 화학 공장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비료 만드는 공장, 그리고 화장품 만드는 공장,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공장, 이런 게 눈에 확 띕니다. 여기 수지 일용품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수지, 플라스틱 수지라는 말 많이 쓰죠. 플라스틱으로 된 일용품, 예를 들어서 뭐 장화, 그다음에 뭐 반찬통, 우산, 뭐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생활용품들을 이제 만드는 공장이고, 북한에 화장품도 있다는 게 놀라우실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이 공장은 화학섬유 말고도 비료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28 비날론 연합기업소라고 합니다. 이런 공장의 전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외형은 외관상으로는 일반적인 이제 화학 공장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내부는 조금 노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화학 공장인데 주력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이제 이 섬유 비날로린이라는 화학 섬유를 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비료 생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비료 포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료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이제 또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화학 공장인데 원래는 정말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 이제 전성기 시절에는 정말 많은 굴뚝에서 이렇게 수증기와 연기가 나올 정도로 공장 가동이 잘 됐는데 이 공장 또한 최근에는 비료 생산과 관련된 뉴스가 주로 나와요. 그만큼 화학 제품 생산의 여건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생산품에 대한 사진이 방금 전에 28 비날론 공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비료가 쭉 나오고 그 생산된 비료를 포대에다가 옮기고 뭐 싣고 가는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죠. 이 석유화학 공장인데 원료인 석유가 잘 공급이 되지 않은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농업 부문에서 비료의 공급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의 대표적인 비료 공장입니다. 28비날론이나 남흥청년화학 같은 경우는 앞에 이름에 비료가 들어가 있진 않죠. 이 흥남비료만큼은 비료가 딱 공장 이름에 들어가 있는 전문적인 비료 생산 공장이에요. 공장 설비도 최근에도 계속 추가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비료 공장은 흥남비료라고 할 수 있고 앞에 다른 그 두 공장은 어떻게 보면 종합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종합화학 공장이죠. 그리고 흥남비료는 최근에도 대규모 공사를 막 진행을 합니다. 비료 생산 능력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에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대규모 공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로 상당히 어려웠을 때도 공사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됐고 공사에 필요한 대규모 중장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공사에 필요한 인부도 계속 지원이 됐어요. 그만큼 북한이 비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뭔가 이제 금속, 화학 되게 어려운 그런 중화학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잠깐 화장품 공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도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북한 주민들도 최근에는 중국산 화장품보다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화장품에 대해서 평가를 좀 좋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간 화장품 생산 개수가 1,500만 개라고 하고
화장품 용기도 만들고 있고 또 세숫비누 등등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제가 작년에 중국 장춘에서 개최한 그 동북아 박람회가 있었어요. 한국도 참여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그리고 북한도 참여한 이제 동북아 무역 박람회였는데 그때 가서 실제로 북한 이제 평양 화장품 그리고 또 뒤에서 볼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한 그 화장품을 이제 봤는데 물론 외관 자체는 뭐 한국의 화장품들처럼 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꽤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이 화장품 용기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게 세트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단품으로도 팔고 세트로도 팔고 그리고 그 노화 방지 크림, 뭐 선크림 이런 것도 팔고 미백 화장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아마 사람 사는 곳은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북한도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그 계층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을 갖춘 계층들이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런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들을 몇 개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화장품 전시회 때도 제품을 팔고 또 백화점에도 전시대를 가지고 팔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어떤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과 관련된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누군가가 오면 좀 그런 시설들을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색감 자체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색감은 아니지만 북한의 기술력을 고려하면 비교적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생산 과정이에요. 상당히 좀 단조롭죠. 단조롭고 우리나라도 작은 중소형 이런 생활용품 생산하는 공장에 가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에요. 화장품 이렇게 생산할 때 용기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주입하고 이제 뚜껑을 닫아서 이제 제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조금 단조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런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공장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달아놨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검수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브랜드도 있어요. 평양 화장품 공장은 은하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부착해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죠. 자, 이제 신의주 화장품 공장인데 비슷해요. 평양 화장품 공장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상당히 좀 고급지게 이제 포장하려고 하고 있죠. 아마 중국으로의 수출도 고려한 이제 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수지 일용품 공장인데요. 함경도 함흥시에 있고요. 이 영예군인이라는 게 군대에서 제대한 상위 군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함흥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의 노동자는 군에서 제대한 군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상표는 들국화고요. 2020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제자원화를 통해서 이 컬러풀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칼라 사진이 나왔어요. 북한은 웬만하면 칼라 사진을 내지 않습니다. 칼라 사진을 낼 때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나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사진이나 아니면 대규모 공장에 준공식을 할 때 그런 정도로만 컬러 사진을 내는데 사실 일개 공장이죠. 영예군인 수지 일용품 공장 이 일개 공장의 생산품에 대해서 컬러 사진을 보도한 거예요. 그만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녹인 거죠. 녹여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장화랑 장난감, 비옷 등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기계공업을 좀 볼게요. 사실 북한이 이 기계공업이 상당히 크게 있어요. 대규모의 기계공장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기계공장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계공장이 설비를 그 대형 설비들을 스스로 생산한 건 아니고 과거
북중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 상당한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설비는 외국산 설비라고 쉽게 말하면 기계 공장에 갖춰져 있는 설비는 외국산 설비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이슈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 2022년이죠. 2022년 1월에 금성 뜨락도르 공장이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 뜨락도르가 뭐냐면 트랙터예요. 트랙터를 북한은 뜨락도르라고 부르는데 이 공장의 1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를 완료를 했대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현대적인 설비를 갖춰놓고 또 선진적인 생산 공정을 갖추고 수만 제곱미터의 생산 건물을 건설했다고 해요. 자,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이냐면 이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그냥 트랙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랙터가 북한에서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농업용 기계거든요. 농업 생산에 필요한 게 앞서 제가 비료를 좀 많이 강조했지만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랙터는 농업용 기계로서 지금 북한이 얼마만큼 농업의 기계화에 대해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지 잘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마력 트랙터인데요. 마력수도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낮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마력의 트랙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사실상 최대 마력이 80마력인 거예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자체 힘과 기술로 완성했다고 이 수치까지 제시했거든요. 부품의 국산화율이 98.7%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을 했어요. 나머지 1.3%가 진짜 핵심 부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거나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상당히 했구나. 그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 북한의 트랙터 사진이에요. 확실히 조금 나아진 모습이 있죠. 여기서 관찰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그 타이어의 두께가 좀 커진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도 좀 더 튼튼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랙터는 농업용 기계인데 이 끄는 힘이 상당히 큰 운송기계예요. 그래서 군사 장비를 끄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히 농업용 기계라고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계 공장도 말씀드리면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 기회 되면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각 공업 부문, 특히 중화학공업에서 뭔가 설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생각을 하지 않고 듣다 보면 산업이 잘 가동이 되고 있구나. 설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디선가 재원이 좀 마련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산업이 가동이 되고 있고 각 산업 부문에 R&D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비 투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이 잘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년에 비해서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과거 북한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 수준 정도의 활성화는 아니고 또 대북 제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7년 이전 상황으로까지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북한의 그 동향들을 볼 때 그 동향이 몇 개 있었다는 것만으로 북한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산업이 잘 가동되고 있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지금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는 않고 조금 버티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버티기가 잘 되고 또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특히 남북교류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분명히 이 회복도 가능합니다. 물론 남한의 도움 없이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북한이 정말 과학기술이 잘 개발이 돼가지고 이 자력갱생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북중교역이 갑자기 늘어서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U자형으로 생산 회복은 자력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고 현재 정도의 이 버티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더 회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북한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우리 남한을 사실 북한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도 적극적인 그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과 투자, 기술 지원 없이는 절대 이렇게 회복 U자형으로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